북한의 권력 구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북한이라는 거는 수령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적인 존재로 만들자면 수령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수령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만이 수령의 절대적인 권력이 보장됩니다. 수령이 말하자면 하느님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령 밑에 조직 지도부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통제한다면 그 수령이 하느님처럼 보일까요? 당연히 조직 지도부가 다 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권력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자, 김정은이 있습니다. 여기에 3층 서기실이라는 벨이 가려있죠. 그러면 조직 지도부가 만약 제기되는 조직 지도부는 북한에서 제기되는 모든 상황을 감시, 통제, 조직 지도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3층 서기실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외교부가 있죠. 외부석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3층 서기실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가 외교부가 북미 회담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떤 회담을 하고 있는지 조직 지도부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절대 모릅니다. 알려고도 해서는 안 돼요. 알려고 조직 지도부가 만일 외무성에 와서 조직 지도부 내가 뭐 부부장이다. 외무성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알려고 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각 부서들을 철저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층 서기실이 결국 가장 힘 있는 권력기관이네. 그럼 3층 서기실이 가장 힘 있을까요? 3층 서기실을 또 감독 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층 서기실 위에 가려진 본부당이라는 것입니다. 네, 본부당. 자, 김정은이를 북한의 최고 용도자로 앉히는 데서 마크에서 기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뭐 사망했습니다. 전 본부당 책임비서 이재강입니다. 네, 이재강이가 북한의 무소 분리 권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국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뒤에서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누구냐? 얼마 전까지 조현준이었는데 최근에 조현준이는 자리를 내놨습니다. 7기 제2차 전원회 이후 자리를 내놓고 완전히 집에 들어갔는가 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 한국 언론에서 보도됐죠. 4월 20일 날 당 전원회 할 때 북한군 총참모장 이명수가 앞에서 절고 있는데 저 뒤에서 조현준이가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녀석 죽자고 환장했나? 김정은이가 앞에서 회의하는데 존다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부당이라는 근데 본부당은 뭐냐? 김정은이 사업을 직접 보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3층 서기실이 제대로 세수통치 구조 연력을 해서 자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감독 통제하는 것이 바로 본부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권력 구조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김정은 옆에 북한의 권력의 핵심 실세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쭉 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의 권력 서열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예를 들면 김정은 옆에 김영남이가 서 있으니까 김영남이가 2인자. 김영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박봉주. 또 저쪽으로는 황병서, 최령해. 이런 순서로 북한의 권력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네. 북한에서 개인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북한 권력 구조에서 국가 서열 매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세 가지 권한이 있는가가 기본입니다. 첫 번째 간부권, 한국말로 말하면 인사권입니다. 두 번째 책벌권, 뭘 잘못했을 때 목을 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세 번째 표창권, 뭘 잘했을 때 등급도 올려주고 포상금도 줄 수 있고 이런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권력 실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네. 어느 부서가 이 세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김영남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내려왔던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딱 옆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인사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누굴 잘못해서 먹칠 권한이 있습니까? 책벌권? 없죠. 뭘 잘했을 때 등급 올려주고 포상금 주고 뭐 더 높은 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내각 총리 박봉주입니다. 박봉주가 총리지만은 자기가 말하자면 북한은 한국말로는 장관들이죠. 장관, 차관, 한국말로 하면 정무직을 임명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중앙당 조직부 중앙기관 담당 부부장한테 있습니다. 중앙기관 담당 부부장 과장으로 임명된 중앙당 조직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 실세들은 절대 언론이나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웹에서 계속 들어가봐도 이 권력 실세 뒤에서 이거 막 움직이는 실세가 누군지 이걸 매우 알기 힘듭니다. 네. 이렇게 세 사람 석방해줬다고 해서 해결 안 될 건데 과연 진짜 정말 진지하게 저 사람들이 그런 사고 없이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태공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 권력 구조를 아시고 또 이 책 자체가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여쭤볼 수 있다고 보는데, 북한에서 진짜로 김정은이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 즉 지금 많은 거를 변화가 와야지 돼요. 그럼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데 진짜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권력 장악력이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소회, 아까 여쭤봤는데 답을 안 들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관광 방향으로 나가는 이 정책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김정일은 관광을 반대했어요. 김정일은 원칙적으로. 그런데 김정은은 집권한 첫날부터 상당히 관광에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스위스란 나라는 물론 지금 관광 자원을 다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위스란 나라를 그대로 보면 거기에 무슨 관광 자원이 있습니까? 춥은 산, 별박산밖에 없어요. 예, 눈밖에 없고. 이런 것을 스위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걸 개발해서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봅니다. 남들한테는 추운 겨울이 스위스에는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예, 남한테는 산에 벌밖에 안 배우는 절벽에다가 거기다가 케이블을 놓고 그 절벽 산지로 외국 관광객들을 올라가게 만들므로써 큰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거 관광을 하는 길이 투자를 들이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벌써 김정은은 집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서 관광 정책에서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지난 시기에 북한은 관광에서 세제 선전을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니까 세제 선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보다 김정은 시대에 대단히 북한의 관광 상품이 풍부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제 선전뿐만 아니라 뭐 지금 최근에는 비행기 관광까지 하잖아요. 북한에 가지고 있는 각종 낡은 이전 소련 러시아식 이제 비행기, 직승기, 헬기들을 가지고 이걸 돈 미천으로 요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이게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민용항공청국,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대한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이런 진정한 민간인 항공기구가 없습니다. 민용항공청국도 북한에서는 공군사령부 소속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 공식적인 항로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벌 줄 몰랐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아니 저 낡은 비행기들을 가지고면서 왜 돈을 못 버냐? 낡은 비행기를 어떻게 돈을 법니까? 바로 비행기가 낡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렇게 낡은 비행기, 수송기, 직승기를 가진 건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에어쇼도 하고 이러면 타는 사람들이 올 거다. 사람들이 반신반대 해봤는데 진짜 사람들은 모험 관광을 즐기고 그 새로운 관광 상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올해 이제 여러분 들어가봤어요. 이제 또 북한의 관광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평양시와 이런 데 국한시켰던 관광 자원을 지금 보십시오. 원산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사람들이 찾아갈 거다. 한 해 북한의 뭐 마라톤 관광까지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열차 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지요 일부 관광 해수들 보면 자 지금
베이징에 고려투어라는 영국 관광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선전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세계에서 마지막 스탈린식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이 언제 오래 갈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가보지 못하면 생애 영원히 스탈린식 시스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큰일 났죠. 당장 북한 외교관에 찾아가서 야 관광 소개하는데 뭘 마지막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라고 소개해? 그렇게 야단칠 것 같지만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매력적인 관광 그 수단일 것이다. 바로 이 돈입니다. 돈만 번다면 그 방향으로 저는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 사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폼페오 갔을 때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뭐 지나간 일인데 새 사람 찾아가고 덮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지 어쨌든 총적인 결론을 놓고 보면 미국은 이 문제를 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토 원비어 부모하고 같이 손잡고 등 두드려주고 애를 위로해주고 펜스 부대통령이 한국 올 때 오토 원비어 부모까지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불과 지금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하고 오토 원비어 부모는 지금 국가에 지금 법적으로 이제 배상을 요구한 상태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지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계속 처용, 공포정치, 고모부, 이복형 이렇게 공포정치와 처용을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지지하는데 결국은 공포정치로밖에 지금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면서 제 느낀 소감을 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제 많은 것지만 이제 남북 간의 하회의 무드 또 남북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완성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분단된 현실 상황에서 분단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분단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건 북한 지도부와 결국은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때로는 손도 잡고 포옹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저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현 북한 시스템과 김정은을 악마로 보느냐 아니면 천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접근법과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쇼로서 잊어보니까 악마로 생각한 건 잘못됐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쿨하고 결단력 있고 뭐 진짜 핵을 폐기할 것 같은 과감한 모습도 보이고 북한은 변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길로 간다면 앞으로 북한 체제를 정상화하는 의식이 생각이 이 사회에 만연돼 있다면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이 떨어지느냐?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냐?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 있는 평화 문제될 것이 뭐냐? 이런 의식이 만연하게 되면 저들 모르는 사이에 결국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핵 가진 북한과 핵 있는 평화 공전, 핵 있는 평화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책을 읽기 전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책을 읽으면 제가 왜 탈북하게 됐는지, 탈북할 때 제가 어떤 준비를 했으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책을 읽어보시면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책에서 다 썼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진짜 북한의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고 사회주의 복지 시스템이 동작하던 그런 피크 시절도 보았고 북한이 제일 힘든 시절이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제일 고적에 올랐을 때와 제일 저적에 이르렀을 때의 북한 시스템을 다 보고 저는 거기에 상당히 익숙되어 있고 숙련되어 있다고 제 자신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세습 체제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손자로 이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과연 앞으로 나의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의 또 자식들 나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저는 너희와 같은 세습 체제에서 살도록 내가 허용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서 우리 자식들과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자식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와 있는데 내가 이걸 부인하고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면 앞으로 내가 무슨 낯으로 늙어서도 우리 자식들과 나의 손자들을 바라보겠느냐. 이런 괴로움이 결국은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내가 나한테 기회와 가능성이 주었을 때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고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먼 훗날 우리 자식들의 또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우리 손자 세대들 앞에서 떳떳이 내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태용 공사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